그는 죽은 동물처럼 끌려갔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고 온몸은 무자비한 구타로 산산이 부서졌다. 그의 시신은 광장 한가운데 거꾸로 매달렸고 군중은 그의 시체에 침을 뱉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부활을 약속했던 남자. 베니토 무솔리니의 마지막은 그 어떤 적보다도 잔혹한 운명이었다. 20년 넘게 그는 철권 통치를 하며 히틀러와 동맹을 맺고 공포를 기반으로 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전쟁이 그를 덮치자 그의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버림받고 변장하고 범죄자처럼 쫓긴 그는 목숨을 구걸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재판도 없이 자비도 없이 후회 없이 처형당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시신에 가해진 행위였다. 왜 군중은 죽은 자에게 이토록 분노를 표출했는가? 그는 죽음 이후에도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는가? 그리고 그의 유해는 최후에 어떤 섬뜩한 운명을 맞이했는가? 파시즘의 부상, 이데올로기에서 권력으로.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10년 전, 프랑코가 아직 무명 중령이었고 유럽 대부분이 민주공화국으로 이루어져 있던 시기에 한 남자는 로마 제국의 영광에 필적할 만한 전체주의 독재를 구상했다. 베니토 무솔리니는 1923년 이탈리아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으며 이후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이 채택할 특징들을 도입했다. 그는 반대파를 수용소에 가두고 비밀 경찰을 통해 국민을 감시하며 대규모 선전기구를 구축했고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개인 숭배를 확립했다. 베니토 무솔리니는 1972년 이탈리아 사회당의 급진파 지도자로 등장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는 리비아 전쟁에 반대하며 이탈리아의 중립을 주장했으나 이후 정치적 신념이 점차 극우로 변하며 국가개혁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솔리니는 기존의 정치 및 경제 기득권층에 대한 경멸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그는 민족주의가 부르주아적 자유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이탈리아를 건설할 수 있는 운동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참혹한 패배 이후 이탈리아 국민들은 전쟁 운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변화를 요구했다. 무솔리니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1979년 3월 23일 밀라노에서 전투 파시즘 파시오 디 콤바티멘토를 창설했다. 이 새로운 정치운동은 참전군인, 노동조합원, 미래주의자들을 규합했으며 민족주의, 공화주의, 반성직주의, 여성 참정권, 사회개혁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파시즘의 핵심 개념은 남녀노소, 노동자와 고용주, 농민과 지주를 하나의 통합된 국가 공동체로 동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솔리니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폭력을 강조했다. 파시스트 폭력단, 즉 스쿼드리스티는 가톨릭 신자와 사회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적인 협박 캠페인을 시작하여 수백 명을 살해했다. 1922년까지 파시스트들은 사실상 여러 농촌 지역에서 치안과 질서를 장악했다. 그들은 또한 베네치아 지역의 슬라브 소수민족과 싸웠으며 도시로도 세력을 확장하여 1922년 7월의 총파업을 진압하는 데 일조했다. 그해 말 파시즘은 25만 명의 당원을 거느린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파시스트들은 고대 로마에서 유래한 강력한 상징을 채택했다. 무솔리니는 이탈리아를 로마 제국의 영광으로 되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히틀러가 고대 인도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완드를 사용한 반면 무솔리니는 파스체스를 선택했다. 이는 도끼를 나뭇가지로 감싼 형태로 고대 로마에서 왕이 신민을 처벌할 권위를 상징했다. 또한 그의 준군사 조직은 검은 셔츠를 입었으며 이는 무분별한 정치적 폭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무솔리니의 정치적 비전은 개인이 지도자와 국가의 의지에 완전히 복종하는 전체주의 국가 개념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는 국가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국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국가에 반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국가가 개인의 모든 삶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체제를 구상했다.
이 정치 이념은 독립노동조합과 반대정당, 자유언론을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이들을 정부가 통제하는 조직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현실화되었다. 1921년 총선에서 파시스트는 의회에서 단 35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주요 정치 세력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무솔리니는 투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거리에서의 압박과 재계, 농업 및 정치 엘리트들의 지원을 결합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22년 여름, 파시스트들은 정권 장악을 위한 압박을 더욱 강화했고 가을이 되자 로마 진군 마르시아수 로마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파시스트들의 폭력을 통제하려 했으나 그들의 위협을 과소평가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지방당국은 파시스트들의 폭력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돕기도 했다.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파시스트들은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대규모 점거를 감행할 수 있었다. 결국 1922년 10월 2일과 3일 사이에 파시스트들은 볼차노와 트렌토를 점령하고 행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이들을 저지하지 않았고 이는 무솔리니에게 로마 점령도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1922년 10월 24일 무솔리니는 나폴리에서 6만 명의 열광적인 군중, 대부분이 검은 셔츠를 입은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천년간 잠들어 있던 새로운 로마를 깨우겠다며 파시즘의 신화를 강조했다. 또한 우리 파시스트들은 이 나라를 통치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다. 연설 후 그는 측근들과 비밀 회동을 가지며 로마 진군을 면밀히 계획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직접 행진에 참여하지 않았고 밀라노의 본부에서 사태를 지켜보다가 로마에 입성했다. 3만 명의 검은 셔츠 대원들이 도로를 가득 메운 채 수도로 향했으나 정부의 저항은 없었다. 이는 군사적 정복이라기보다는 힘을 과시하는 정치적 시위였다. 그와 동시에 교활한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국왕과 직접 협상하며 자신의 권력 장악을 논의했다. 1922년 10월 30일 로마 진군이 끝난 후 국왕은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다. 무솔리니는 군부, 재계, 그리고 보수파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는 내전을 우려했으며 파시스트들에게 동조하는 장군들의 압박을 받았다. 결국 그는 무솔리니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총리로 임명했다. 새로운 지도자로서 무솔리니는 검은 셔츠가 아닌 정장을 입고 로마에 입성했다. 이는 보수층을 안심시키기 위한 상징적 제스처로 자신이 혁명가가 아니라 국가를 안정시킬 정치가임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헌정적 정당성의 가면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점차 민주주의 제도를 해체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이후 21년 동안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절대적인 지도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공포의 기계, 정치적 탄압과 인종 박해, 파시즘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존재했던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가 토리노였다. 로마 진군 후 몇 달 만에 무솔리니의 검은 셔츠단은 이탈리아 역사상 최악의 대학살 중 하나를 저질렀다. 1922년 12월 17일에서 18일 밤, 한 공산주의자가 토리노에서 파시스트 2명을 살해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학살이 벌어졌다. 같은 밤 무솔리니의 군대는 지역 노동조합 본부를 습격해 불태웠고 이탈리아 사회당 소유의 2개의 클럽을 공격했다. 이어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편집했던 공산주의 신문 엘로르딘 누오보가 완전히 파괴되어 되었다. 편집자들은 토리노 중앙공원으로 끌려가 처형 위협을 받았다. 무장한 파시스트들은 도시에서 공산주의자와 노동운동가들을 사로잡아 무자비하게 처형했다. 일부는 구타로 죽을 때까지 맞았다. 특히 아나키스트이자 노동운동가였던 피에트로 페레로의 죽음은 처참했다. 그는 고문을 당한 뒤 트럭에 묶인 채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대로를 질주하며 끌려다녔다. 파시스트들은 그 장면을 보며 비웃고 노래를 불렀다. 그의 시신은 국왕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동상 아래 버려졌다. 현지 경찰이 그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얼굴이 심하게 손상되어 심원 확인이 불가능했으며 단지 주머니 속 신분증 덕분에 그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의회에서 파시스트들은 여전히 소수였지만 거의 모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토리노에서 벌어진 폭력을 두려워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피했다. 그러나 소수의 용감한 인물들 중 하나가 1929년 당선된 사회주의자 의원 자코모 마테오티였다. 그는 1924년 파시스트의 폭로, 파시즘 지배의 1년이라는 책을 출판했으며 이는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 1924년 6월 10일 마테오티는 갑자기 실종되었다. 그는 하원 연설을 통해 국가 파시스트당과 싱클레어 오일이 파시즘 선전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패한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할 예정이었다. 이 거래에는 무솔리니의 동생 아르날도도 연루되어 있었다. 실종 2달 후 그의 시신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23km 떨어진 리아노에서 심하게 구타당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마테오티는 거리에서 납치되어 신원이 없는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 그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추격 끝에 목수용 줄칼로 반복해서 찔렸다. 부검 결과 그는 납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은 셔츠단 소속의 5명이 체포되었으며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곧 국왕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의 사면으로 석방되었다. 마테오티 사건은 파시스트 정부에게 가장 큰 위기를 초래했다. 그 살인의 잔혹성과 가해자들의 면책성 때문에 이탈리아 국민과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한때 파시스트 정권이 대중의 분노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떠올랐다. 하지만 무솔리니는 교묘하게 이를 회피했다. 그는 직접적인 연루를 부인하면서도 동시에 국가기구를 더욱 강화했다. 결국 이 사건은 경찰, 국왕, 이탈리아 부르주아 계급이 여전히 무솔리니를 지지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 결과 반파시스트 의원들은 의회를 떠나기 시작했으며 파시스트 정부의 폭력적 억압에 맞서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파시스트당 내부에서도 저항이 일어났다. 1924년 가을, 극단주의자들은 무솔리니에게 쿠데타를 경고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그는 신년 전야의 유명한 연설을 발표했다. 이 연설에서 그는 반파시스트 세력을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이 유일한 파시스트 지도자임을 천명했다. 또한 그는 모든 폭력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설은 이탈리아에서 본격적인 독재 체제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파시스트 체제에서 가장 정교하게 발전된 탄압기구 중 하나가 1927년에 창설된 이탈리아 비밀경찰 OVRA였다. 이는 독일 게슈타포보다 6년 앞서 만들어졌으며 OVRA는 하인리히 힘러어의 게슈타포 조직 모델이 되었다. 실제로 힘러는 게슈타포 창설 당시 OVRA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1939년 OVRA와 게슈타포 간의 비밀 협력 협약이 체결되었다. OVRA의 작전 기록은 놀라울 정도였다. 약 13만 명의 잠재적 반체제 인사들의 개별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성기에는 약 10만 명의 정보의 원 네트워크를 운영했다. 1930년경 OVRA는 매주 약 2만 건의 습격을 조직했으며 주요 목표는 공산주의자들과 반체제 정당 소속 인물들이었다. 이 중 약 6천 명이 체포되었으며 파시스트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자들은 지중해 외딴 섬으로 유배되었다. 그곳의 생활 환경은 극도로 열악했으며 많은 반파시스트들은 차라리 이탈리아를 떠나는 길을 선택했다. OVRA는 공공장소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았다. 이들은 대중의 대화를 감청하고 정권과 전쟁 계획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감시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OVRA는 해외에서도 활동하며 이탈리아 망명자들과 반파시스트 활동가들을 감시하고 탄압했다. OVRA가 수행한 가장 악명 높은 암살 중 하나는 1937년 카를로 로셀리와 그의 동생 넬로 로셀리를 겨냥한 것이었다.
6월 9일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던 로셀리 형제는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을 방문하고 있었다. 1년 전 오비아레이는 카를로를 가장 위험한 반파시스트 사회주의자로 지정하고 제거를 권고했다. 오비아레이의 광범위한 유럽 네트워크 덕분에 프랑스 파시스트들에게 지시를 내려 그들을 암살하도록 했다. 로셀리의 장례식은 엄청난 규모로 치러졌으며 15만 명의 좌파 지지자들이 그의 시신이 페르라시에즈 묘지로 운구되는 동안 경의를 표했다. 무솔리니가 오비아레이 비밀경찰의 창설을 명령했을 때 주요 목표는 공산당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 공화주의자, 그리고 반아판 파시스트로 간주된 모든 사람도 감시 대상에 포함되었다. 오비아레의 감시는 가차없고 강압적이며 철저했다. 심지어 전복 활동과 미약하게라도 연관된 사람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조차도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지방경찰은 종종 오비아레이와 협력했으며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협박, 구타, 고문 등의 수법을 높이 평가했다. 반대 세력이 완전히 제압된 후 오비아레이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여론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오비아레이의 한 부서는 매일 수천 건의 전화 통화를 도청했으며 여기에는 파시스트 당 지도부의 통화도 포함되어 있었다. 1930년대 초 유럽의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독일에서 히틀러와 나치당이 집권하면서 유럽 질서는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무솔리니는 이제 강력한 동맹을 얻었지만 동시에 파시즘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입지가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이탈리아식 파시즘과 독일 나치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했다. 특히 인종의 순수성과 유대인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1930년대 이전까지 무솔리니의 민족주의는 강한 인종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반유대주의적 경향은 있었으나 나치 수준은 아니었다. 1932년 무솔리니는 저널리스트 에밀 루드비히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순혈 개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탈리아인들이 다양한 인종의 혼합을 통해 강인하고 아름다운 국민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대인을 이탈리아 시민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유대인 정체성과 이탈리아 애국심이 공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37년 4월 그는 다시 한번 나치의 인종 이론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1938년 9월 이탈리아 내각은 유대인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박탈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그들을 탄압하는 국가기관을 설립하며 아리아화 정책을 채택했다. 반유대주의 법률의 채택은 독일 나치의 영향력이 이탈리아에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무솔리니가 히틀러의 체제와 더욱 긴밀히 동조하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했다. 이 변화는 파시스트 정권에 충성했던 수천 명의 유대인 이탈리아인들에게 커다란 배신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파시스트 당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유대인 공동체 전체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박해받는 처지가 되었다. 1938년 인종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탈리아의 유대인 시민들은 주요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 군대에 입대할 수도 없었으며 사업을 소유하거나 토지를 관리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또한 비유대인을 고용하는 것도 금지되었으며 공무원, 은행원, 보험업, 언론사, 출판사, 교육기관 등 다양한 직종에서 해고되었다. 유대인과 아리안, 이탈리아인 사이의 결혼도 금지되었다. 외국 국적의 유대인은 강제 추방 대상이었으나 이 조치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웠다. 1940년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아리아화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 유대인을 추방하려 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유대인들의 이주는 불가능해졌다. 결국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은 인종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1926년부터 정부는 정치적 사회적 통제를 목적으로 법원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임의로 시민을 구금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무솔리니 정권에서 15,000명의 이탈리아인이 정치범으로 수용되었고 25,000명이 일반 구금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이들은 주로 외딴 섬으로 보내졌으며 일부는 남부 이탈리아의 외진 마을로 이송되었다. 전체적으로 수용소의 환경은 끔찍했으며 생활 조건은 매우 열악했다. 일반 경찰이 아니라 검은 셔츠단, 파시스트 준군사 조직 이 감시를 맡았고 이들은 수감자들에게 가혹한 폭행과 고문을 가했다. 1927년부터 정부는 수천 명의 시민을 감금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강제 수용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탈리아의 강제 수용소는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있었다. 한 유형은 억압을 목적으로 운영되었고 다른 하나는 보호를 명분으로 운영되었다. 첫 번째 유형의 수용소에는 슬로베니아인, 크로아티아인, 몬테네그로인, 알바니아인, 그리스인, 에티오피아인, 리비아인 등이 수감되었다. 이곳의 생활 환경은 극도로 열악했으며 음식은 부족했고 주거 공간은 비좁았으며 의료시설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수만 명이 질병과 영양실조로 사망했으며 이들은 이름도 일 없이 공동묘지에 묻혔다. 두 번째 유형의 수용소는 아이러니하게도 BAFA, 이탈리아 국적의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피난처가 되었다. 이탈리아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것은 독일군과 크로아티아의 유스타샤, 친나치 크로아티아 민족주의 단체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1930년대 말까지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국가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한때 입헌 군주제와 민주적 의회를 갖춘 나라였던 이탈리아는 이제 국민의 자유가 국가의 위대함이라는 명목 아래 희생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공교육은 파시즘을 주입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이탈리아 어린이들은 두체 지도자를 숭배하도록 교육받았고 군사적 봉사와 희생을 준비해야 했다. 정부의 완전한 통제 아래 놓였고 오직 정권이 승인한 뉴스만이 보도되었으며 무솔리니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 산업은 점점 국유화되었고 군수 산업 위주로 개편되었다. 반체제 활동은 OVRA의 지속적인 감시 아래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탈리아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기반 시설과 군사력은 다가오는 대규모 분쟁을 감당하기에 한참 부족한 상태였다. 확장과 잔혹행위, 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1935년 10월 에티오피아 침공은 국제연맹의 신뢰를 실추시키며 제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을 연 주요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국제사회의 무력한 시선 아래 무솔리니의 군대는 1936년 5월 아디스아바바까지 진격했고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를 망명길에 오르게 만들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결코 쉽게 정복되지 않았다. 이탈리아군은 각 계층과 지역에서 모인 아르베그노크 애국자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다. 이후 몇 년 동안 이들은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 파시스트 세력에 맞서 지속적인 저항전을 펼쳤다. 이 전쟁은 극도로 치열했으며 이탈리아군은 대량 학살, 마을 방화, 농작물과 가축 파괴 등의 보복 조치를 가했다. 이탈리아 점령 기간 중 가장 유혈랑자한 사건으로 기억되는 날은 1937년 2월 19일, 예카티트 12일이다. 그날 반군은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의 총독이었던 로돌포 그라치안이 원수를 암살하려 했으나 그는 수술 후 목숨을 건졌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연방장관 귀도 코르테세는 이탈리아군에게 3일간 반군과 에티오피아인들에게 마음대로 행동하라고 명령했다. 그 기간 동안 이탈리아군은 두체를 외치며 단검과 곤봉으로 에티오피아인을 학살했다. 가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사람들이 불타 죽게 만들었고 그리스 및 아르메니아인의 집에 난입해 하인들을 살해했다. 일부 군인들은 시신 위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단 3일 만에 아디스아바바에서만 1,400명에서 3조1,000명 사이에 에티오피아인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수에 대한 추정치는 크게 다르다. 에티오피아 측 자료는 3곤1,0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연구는 1,400명에서 6,000명 사이로 추정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실제 희생자는 약 10급지 200명으로 당시 아디스아바바 인구의 20%에 해당한다. 학살이 벌어진 이후 수많은 반체제 인사로 의심된 에티오피아인들이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검은 사자, 조직원들과 귀족들 또한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총살당하거나 참수되거나 산채로 불태워졌다. 1939년 봄, 이탈리아군은 반군과 그 가족 그리고 민간인들이 숨어있던 동굴을 공격하기 위해 머스터드 가스를 사용했다. 현재 아메체그나 와시아, 반군의 동굴로 알려진 이곳에서 4월 8일 제65 보병사단의 화학부대는 아르신 가스탄과 200kg의 머스터드 가스를 배치했다. 이탈리아는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 서명해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솔리니는 이를 무시하고 사용을 승인했다. 4월 9일 새벽 에티오피아인들은 동굴 입구에 줄로 매달린 원통형 물체들을 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음과 총성이 들렸고 원통들이 터지면서 두꺼운 연기와 노란색 증기가 동굴 내부를 가득 채웠다. 내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 에티오피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은 유럽에서 곧 벌어질 전쟁의 불길한 전조였다.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군사기술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방법을 승인했다. 이탈리아의 식민 지배가 어떤 성격을 띠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에서 갇힌 에티오피아인들은 방어수단 없이 독가스에 질식사했고 폐와 눈, 피부가 타들어가며 몸부림치다 죽어갔다. 이는 이탈리아군이 의도적으로 자행한 야만적인 학살이었다. 1936년 7월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무솔리니는 프랑코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검은 셔츠단 소속의 세계 의용사단 약 7조 5천 명의 병력을 스페인에 파병했다. 이들은 신이 그것을 원한다. 검은 불꽃, 검은 깃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전투 경험이 부족했고 결국 과달라하라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다. 무솔리니의 가장 중요한 지원은 이탈리아 공군이었다. 이들은 스페인 공화국 지역의 도시를 폭격하여 공포를 조장했다. 이 폭격은 피카소의 그림 게르니카에 영원히 기록되었으며 독일 및 이탈리아 공군이 바스크 지역을 폭격하며 저지른 학살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희생자 수는 논란이 많지만 바스크 정부는 166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공군은 군사 목표보다는 민간인을 향한 공습을 주로 감행했다. 알리칸테, 두랑고, 그란 올레오스, 바르셀로나 등의 도시가 폭격 대상이 되었다. 1938년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마요르카에 주둔한 이탈리아 공군은 바르셀로나를 폭격했다. 44톤의 폭탄이 산업 및 주거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투하되었으며 이는 역사상 최초의 융단 폭격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1,3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거나 집을 잃었다. 바르셀로나 폭격은 그 무차별성과 공포로 인해 더욱 끔찍한 사건이었다. 이탈리아 폭격기들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상공을 질서정연하게 비행하며 주거지, 학교, 시장, 병원 등에 마구잡이로 폭탄을 투하했다. 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시민들은 임시 대피소로 필사적으로 달려갔지만 많은 이들이 미처 도착하지 못했다. 폭탄은 건물 전체를 무너뜨렸고 수많은 시신이 잔해 속에 묻혔다. 구조대는 며칠 동안 사망자와 부상자를 수습했으며 이 공습이 초래한 심리적 충격과 공포는 무솔리니의 의도한 바 그대로였다. 그의 목표는 이탈리아 공군의 파괴력을 과시하고 파시즘에 저항하는 이들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1939년 프랑코가 승리하며 스페인 내전이 끝나기 전 이탈리아 공군은 728회의 공습을 감행했고 지중해 연안 도시들에 16,558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5,000명의 사상자를 냈다. 대부분이 민간인이었다. 무솔리니는 공군 지원을 대성공으로 평가했지만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이탈리아의 구식 항공기는 영국 왕립공군 RAF에 의해 손쉽게 격추되었다. 스페인 내전은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될 전술과 무기를 시험하는 장이 되었다. 또한 무솔리니에게는 다른 파시스트 및 반공 정권들과의 연대를 과시할 기회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권위주의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강화되었고 결국 추축국을 형성하게 되었다. 스페인 민간인들의 고통은 그에게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힘의 과시와 독일과의 동맹 강화였다. 프랑코의 승리는 로마에서 파시즘의 성장하는 힘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축하받았지만 이는 엄청난 인간적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었다. 남성성과 폭력은 무솔리니의 이념과 선전의 핵심 요소였으며 이러한 원칙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탈리아의 전쟁 수행에서 잔혹하게 적용되었다. 1940년 무솔리니는 마침내 나치 독일과 조약을 체결했고 두 권위주의 국가는 동맹을 맺었다. 이후 에티오피아, 리비아, 크로아티아를 점령한 그는 이탈리아가 다시 한번 제국이 되었다고 선언했다. 이탈리아 시민들은 점령지로 이주하도록 장려되었으며 약 15만 명이 리비아로 16만 5천 명이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로 이주했다. 이탈리아의 동유럽 점령 정책은 강한 저항을 불러왔고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는 파르티잔 민병대가 결성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탈리아군은 즉결 처형, 강제 수용, 재산 몰수, 마을 방화와 같은 잔혹한 전술을 사용했다. 수많은 민간인,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으며 3만 명의 슬로베니아인과 8만 명의 달마티아인이 수용되었는데 이는 해당 지역 전체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이탈리아군이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저지른 대학살의 방식은 동일했다. 반군이나 지역 저항군이 이탈리아군을 공격하면 그들은 극단적인 보복을 감행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여성들을 강간했으며 아이들을 납치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41년 이탈리아령 피우메, 현 크로아티아 리에카에 병합된 작은 마을 포둠에서 벌어진 학살이다. 이 지역의 행정 책임자였던 테미스토클레 테스타 대령은 협력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가혹한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1942년 인근 옐레네 마을에서 34명의 주민이 그의 명령으로 처형되었고 같은 해 6월 이탈리아인 4명이 살해되자 그는 포둠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을 감행했다. 1942년 7월 12일 아침 이탈리아 검은 셔츠단 소속 제22대대 에밀리아노의 250명 병력이 포둠에 진입했다. 그들은 16세에서 64세 사이의 모든 남성을 수색해 명을 체포했다. 14명은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현장에서 즉결 처형되었고 나머지 71명은 마을 남쪽의 벌판으로 끌려갔다. 그곳에는 깊은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미리 준비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날 새로 파인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체포된 남성들은 5명씩 줄지어 서게 되었고 이탈리아군은 그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총 20개 조가 차례로 처형당하며 사망자는 100명이 넘었다. 이처럼 무장하지 않은 남성과 아이들에게 가혹했던 파시스트 군대는 정작 전쟁에서는 무능함을 드러냈다. 1940년 6월 이탈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무솔리니 정권의 군사적 취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는 수년간 이탈리아군의 강력함을 자랑했지만 실제로 군사 장비는 노후화되었고 전략은 허술했으며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다. 북아프리카와 그리스에서 벌어진 초기 전투들은 참담한 패배로 끝났고 히틀러는 이탈리아를 돕기 위해 귀중한 병력을 할애해야만 했다. 모든 주요 전투에서 패배한 후 이탈리아 정부는 1943년 9월 3일 연합군과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이탈리아 시민들은 무솔리니 정권이 수십 년간 유대인, 에티오피아인, 리비아인, 크로아티아인들에게 가했던 잔혹한 탄압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1943년 7월 연합군이 시칠리아를 침공하자 7월 25일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는 무솔리니를 해임했다. 몇 달 후 국왕이 연합군과 휴전협정을 맺자
독일군은 북부 및 중부 이탈리아를 점령했고 전쟁은 이탈리아 본토에서 계속되었다. 이후 2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 15만 명 이상의 이탈리아 민간인이 사망했다. 연합군이 점령군이 되자 그들도 새로운 학살을 자행했다. 가장 끔찍한 사례 중 하나는 볼로냐 근처 마르자보토 마을에서 발생했다. 나치 SS 부대는 이곳에서 약 800명의 민간인을 학살했으며 이는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집단 총살 사건으로 남아있다. 희생자들 중 195명은 10세 미만의 어린이였고 316명은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단지 이탈리아인이었고 마르자보토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했다. 파시즘 체제의 붕괴와 살로 공화국, 이탈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자 무솔리니는 필사적으로 동맹국인 히틀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943년 7월 19일 그는 펠트레에서 히틀러와 회담을 가졌으나 히틀러는 냉정하게 이탈리아가 곧 함락될 건이라며 도울 방법이 없다고 통보했다. 두 사람이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로마는 연합군의 공습을 받고 있었다. 이는 파시스트 체제가 곧 무너질 것임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펠트레 회담은 두 독재자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히틀러는 이탈리아의 군사적 무능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무솔리니를 향한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한때 히틀러의 스승이자 롤모델이었던 무솔리니는 이제 그에게 도움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다. 회담 중 발생한 로마 공습은 두체 지도자의 무력함과 독일과의 동맹이 무의미함을 강조하는 듯했다. 무솔리니는 낙담한 채 이탈리아로 돌아왔으며 자신의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시즘 대평의회는 무솔리니를 해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록 법적 권한은 없었지만 이는 결정적인 움직임이었다. 7월 25일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는 무솔리니에게 사임을 요구하며 그를 피에트로 바돌리오로 교체하겠다고 통보했다. 국왕은 또한 무솔리니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200명의 경찰이 정부 청사를 포위했고 무솔리니는 적십자 구급차에 태워져 비밀 장소로 이송되었다. 20년 넘게 이탈리아를 지배했던 무솔리니의 정권은 그렇게 막을 내린 듯했다. 무솔리니의 몰락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자발적인 축하 행사로 이어졌다. 로마, 밀라노, 나폴리 등 주요 도시에서는 기뻐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파시스트 정권의 상징물을 철거했다. 두체의 동상이 파괴되고 파시즘을 상징하는 문양이 건물에서 제거되었으며 무솔리니의 초상화는 불태워졌다. 오랜 억압에서 해방된 이탈리아인들은 마침내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탈리아와 무솔리니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국왕은 자신과 왕국을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중대한 오판을 했다. 휴전이 선언된 후 이탈리아는 내전으로 빠져들었다. 국왕과 그의 가족 바돌리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은 연합군의 보호 아래 풀리아로 도망쳤다. 그곳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맹이었던 독일에 선전포고했다. 이에 독일군은 북부 이탈리아를 침공하며 반항하는 이탈리아군과 민간인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가했다. 무솔리니는 먼저 라 마달레나 섬으로 이송된 뒤 아펜니노 산맥의 그란 사수에 위치한 campo 임페라토레 호텔에 감금되었다. 이곳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외딴 고지대였다. 수백 명의 경찰이 그를 감시하고 있었으며 무솔리니는 연합군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그는 히틀러가 이미 자신의 구출 작전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히틀러는 무솔리니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으며 북부 이탈리아에 꼭두각시 정부를 세워 연합군과 계속 싸우려 했다. 1943년 9월 12일 전쟁 중 가장 대담한 구출 작전 중 하나가 실행되었다. 참나무 작전, 윤터네멘 아이체이라 불린 이 작전에서 SS 장교 오토 스코르체니가 이끄는 독일 코만도 부대가 글라이더를 이용해 무솔리니가 감금된 호텔을 급습했다. 독일군은
4분 만에 무솔리니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작전을 마쳤다. 이후 무솔리니는 독일로 이송되어 히틀러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무솔리니는 히틀러가 있는 프로이센 동부의 총통 지하 벙커로 보내졌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 신체적으로 쇠약해졌고 정신적으로도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 한때 강력한 카리스마를 자랑하던 지도자는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히틀러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여전히 그에게 역할을 부여하려 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히틀러가 무솔리니에게 개인적 충성심을 보였다고 해석하지만 실상은 전략적 이유가 더 컸다. 히틀러는 무솔리니에게 독일이 점령한 북부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파시스트 공화국을 수립하도록 제안했다. 9월 18일 무솔리니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파시스트 정당의 재건과 함께 이탈리아 사회공화국, 살로공화국, RSI의 수립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군주제와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주장하며 배신자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초기 파시즘의 이상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힘과 열정이 사라져 있었다. 이를 들은 이탈리아인들 대부분은 무솔리니가 이제 히틀러의 꼭두각시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1943년 9월 23일 무솔리니는 다시 이탈리아 땅을 밟고 살로 공화국의 지도자로 취임했다. 살로 공화국은 북부 이탈리아 가르다 호수 근처의 작은 마을 살로에 행정부를 두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독일군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었으며 민간의 불만을 억누를 힘조차 없었다. 살로 공화국은 한쪽에서는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점점 강해지는 이탈리아 레지스탕스와 싸우느라 혼란에 빠졌다. 국제적으로도 이 정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거의 없었다. 파시즘의 우호적이었던 스페인, 포르투갈, 비시, 프랑스조차도 살로 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는 무솔리니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살로 공화국은 이탈리아 파시즘의 더욱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로 나치 독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이전의 무솔리니 정권이 나치의 인종 이데올로기에 대해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살로 공화국 RSI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 정책을 완전히 수용했다. RSI가 통제하는 영토에 살던 유대인들은 체포되어 독일의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새롭게 창설된 파시스트 민병대인 공화국 국가방위대는 SS와 협력하여 유대인과 반체제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탄압했다. 또한 RSI는 파르티잔과의 전투에서도 가담하며 저항군을 지원했다고 의심되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 1984년 무솔리니는 히틀러에게 소련 대신 영국을 먼저 격파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히틀러는 무솔리니를 전략적으로 무능한 인물로 간주하며 그의 조언을 무시했다. 무솔리니는 아펜니노 산맥을 따라 구축된 고딕 방어선을 중심으로 방역을 시도하고자 했다. 그의 산악사단들은 1944년 12월 몇 차례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탈리아군의 규모는 연합군에 비해 너무나도 작았다. 결국 1945년 2월 연합군이 고딕 방어선을 돌파하자 상황은 절망적으로 변했고 RSI 내 군 지도자들은 연합군과 비밀리에 휴전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나갈수록 무솔리니의 입지는 점점 더 위태로워졌다. 남쪽에서 진격하는 연합군과 저항군이 장악한 지역이 점점 확대되면서 RSI가 통제하는 영토는 점점 줄어들었다. 강제 징집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대거 탈출했고 수많은 병사들이 탈영했다. 무솔리니 자신도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으며 가끔은 거대한 군사작전을 구상하며 희망을 보이다가도 곧이어 패배를 인정하며 깊은 우울에 빠지는 등 감정이 극단적으로 오갔다. 그의 마지막 몇 개월은 숙청, 즉결 처형, 그리고 1943년 7월 그를 배신했던 이들에 대한 복수로 얼룩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했지만 RSI는 빠르게 붕괴하고 있었다. 숙청,
무솔리니의 체포와 처형. 1945년 봄, 독일의 패배가 분명해지면서 무솔리니에게 남은 선택지는 거의 없었다. 4월 18일, 그는 밀라노로 가서 반파시스트 지도자들과 몇 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할 협상안을 모색했으나 밀라노 대주교 일데폰소 슈스터 추기경이 중재하려 했던 협상에서도 국민해방위원회 CLNE가 제시한 무조건 항복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연합군이 빠르게 진격하고 북부 이탈리아 대부분이 레지스탕스의 통제에 들어가면서 무솔리니가 도망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밀라노 대주교궁에서의 회담이 실패한 후 무솔리니는 정확한 목적지도 없이 북쪽으로 도망치기로 결정했다. 스위스로 피신하거나 독일군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알프스 요새로 향하려 했을 수도 있다. 그는 루프트바페 소속 샬마이어 중위가 지휘하는 독일군 호송대에 SS 군복을 입고 섞여 있었다. 그의 아내 라켈레와 어린 자녀들은 코모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애인 클라라 페타치와 그녀의 오빠 마르첼로를 데리고 갔다. 이들은 스페인 영사 부부로 가장했다. 파시스트 지도자인 알레산드로 파볼리니, 니콜라 봄바치 등도 함께 이동 중이었다. 무솔리니가 포함된 도주 행렬은 파볼리니 대열로 불렸으며 고위 파시스트 관료와 그 가족들 그리고 정권의 중요 문서들을 실은 차량 행렬이었다. 이들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탈출을 시도했으며 일부는 거액의 현금과 보석을 휴대하고 있었고 일부는 정권의 부패를 입증할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 했다. 대부분은 단순히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려 했을 뿐이었다. 이 행렬은 피난민과 퇴각하는 독일군으로 가득 찬 도로를 천천히 이동하며 파시스트 제국의 무질서한 종말을 상징하는 모습이었다. 4월 27일 오전 6시 30분 이 행렬은 동고 근처에서 게릴라 부대인 가리발디 제52여단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 부대의 지휘자는 빌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우르바노 라자로였다. 초기 총격전 후 독일군 지휘관 샬마이어는 레지스탕스의 증원을 우려해 협상에 응했다. 게릴라들은 독일군이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행렬에 포함된 모든 이탈리아인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오후 17시쯤 게릴라들이 신분 검사를 하던 중 주세페 네그리가 무솔리니를 알아보고 라자로에게 신고했다. 무솔리니는 테네네테 중위라고 자신을 속이며 독일군 사이에 숨어 있으려 했으나 그의 얼굴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다. 두꺼운 코트와 군모로 변장했음에도 그는 즉시 식별되었다. 정체가 드러나자 무솔리니는 저항 없이 체포되었고 내가 무솔리니다. 만약 나를 연합군에게 넘긴다면 나의 국제적 명성이 이탈리아의 평화 조건을 더 유리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착각이었다. 가족과 동료를 잃은 게릴라들에게 무솔리니는 넘길 가치도 없는 존재였다. 그날 밤 밀라노에서는 무솔리니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파되었다. 국민해방위원회의 지도자이자 훗날 이탈리아 대통령이 될 산드로 페르티니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흥분된 목소리로 처형자가 쓰러졌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국민해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무솔리니를 미친 개처럼 처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혁명적 정의라고 강조했다. 4월 28일 아침 무솔리니와 클라라 페타치는 동고의 한 농가로 이송되었다. 밀라노에서 온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그들을 즉각 처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국민해방위원회의 최고 지도부는 연합군이 무솔리니를 체포해 재판을 진행할 경우 그가 최후의 순간에 연합군과 협상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따라서 파시스트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무솔리니는 즉각 사살되어야 했다. 무솔리니와 페타치는 피아트 1800 차량에 태워져 줄리노 디 메제그라 마을로 향했다. 게릴라들은 무솔리니와 페타치를 코모 호수 근처 빌라 벨몬테의 입구로 데려갔다. 이곳에서 발레리오 대령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게릴라 지도자 발테르 아우디시오가 차량에서 내리라고 명령했다.
무솔리니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운명을 받아들인 듯 보였다. 반면 페타치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무솔리니의 팔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 아우디쇼는 이탈리아제 마스 38 기관 단총을 꺼내들고 국민해방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베니토 무솔리니에게 사형을 집행한다 라고 선언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무솔리니는 코트를 열어 가슴을 드러내며 가슴을 쏴라 라고 외쳤다. 아우디시오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총이 고장나며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때 페타치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솔리니를 감싸 안으며 그를 죽일 수 없어 라고 외쳤다. 아우디쇼는 곧 MP40 기관 단총으로 바꿔 페타치를 먼저 쏘았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 후 무솔리니에게 총격이 가해졌고 그는 피에 젖은 채 땅에 쓰러졌다. 아우디쇼는 다시 한번 다가가 심장과 머리에 2발을 더 쏴 확실히 사망했음을 확인했다. 오후 4시 10분 20년 이상 이탈리아를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는 한적한 시골길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의 삶은 끝났으며 그가 지배했던 정권의 폭력적 본성이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대로 드러났다. 시신들은 트럭 뒤쪽에 실려 밀라노로 옮겨졌다. 이동 중에는 아무도 시신에 접근할 수 없었으며 29일이 되어서야 피아촐레 로레토, 피아짜레 로레토에 도착했다. 이 장소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몇 달 전 파시스트들은 이곳에서 처형된 15명의 파르티잔 시신을 전시하며 밀라노 시민들에게 공포를 심으려 했다. 이제 시의적절한 역사적 응징으로 무솔리니, 페타치, 그리고 다른 파시스트 지도자들의 시신이 같은 장소에 전시될 것이었다. 이어진 장면은 파시즘이 이탈리아에 가한 고통의 깊이를 반영한 집단적 복수였다. 시신들은 에쏘 주유소 앞에 내던져졌고 분노한 군중이 빠르게 몰려들었다. 소문이 퍼지면서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늘어났고 일반 시민들, 강제 수용소 생존자들, 희생자의 가족들, 그리고 파르티잔들이 한데 모여 공개적인 정화의식을 벌였다. 시신들은 폭력적으로 유린당했다. 사람들은 침을 뱉고 발로 차고 주먹질했으며 일부는 이미 숨이 끊어진 시신을 향해 총을 쏘았다. 한 여성은 파시스트들에게 자식을 잃은 슬픔에 무솔리니의 시신에 5발을 발사하며 복수를 감행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쓰레기를 던지며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마침내 파르티잔들은 시신들을 주유소의 금속 기둥에 거꾸로 매달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탈리아에서 반역자를 처벌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무솔리니와 페타치는 다리에서 밧줄로 묶인 채 들어 올려졌으며 스타라체, 파볼리니, 봄바치 등 다른 파시스트 지도자들의 시신도 함께 걸렸다. 이들은 마치 도살장의 고기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전시되었다. 거꾸로 매달린 이 시신들의 모습은 이탈리아 파시즘의 종말을 상징하는 가장 강렬한 장면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 특히 무솔리니의 시신은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한때 교과서와 깃발에서 볼 수 있었던 그의 얼굴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수천 명의 밀라노 시민들이 이 장면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시신들은 몇 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결국 무명묘지인 무소코 공동묘지로 이송되었다. 시신의 공개 전시와 사후 폭력에 대한 해석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엇갈린다. 일부는 이것이 파시즘이라는 악령을 정화하는 필수적인 의식이었다고 보았지만 다른 일부는 파시스트 정권이 보여준 폭력성과 다를 바 없는 잔인한 행위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무솔리니가 피아촐레 로레토에서 거꾸로 매달린 모습은 폭군이 맞이할 최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강렬한 경고로 남았다. 하지만 무솔리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46년 4월 22일 도메니코 레치시가 이끄는 신파시스트들이 그의 시신을 공동묘지에서 도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무솔리니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들은 무솔리니가 이름 없는 무덤에 방치되는 것은 모욕이라며 그의 유해를 탈취했다. 113일 동안 그의 시신은 행방불명 상태였고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다. 결국 당국은 무솔리니의 시신을 회수하여 파비아 수도원 시엘토사 디 파비아의 작은 나무 상자에 구이디라는 이름을 붙여 보관했다. 이후 무솔리니의 유해는 10년 이상 비밀리에 보관되다가 1957년 이탈리아 정부가 그의 고향인 피레다피오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가 묻힌 묘지는 곧 심파시스트들의 순례지가 되었고 오늘날에도 그의 생일과 사망일에 맞춰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무솔리니의 묘지는 여전히 공개된 상태이며 매년 약 10만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다. 1971년 그의 묘지에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묘지는 큰 손상을 입지 않았다. 이는 무솔리니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그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뜨겁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다. 이번 테러는 극좌파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었으며 당시 이탈리아 정부와 국민들 대부분이 정치적 폭력을 규탄했다. 이 시점에서 이탈리아는 어떠한 정치적 이념을 떠나 폭력을 배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솔리니의 유산은 여전히 이탈리아 정치에서 논쟁의 중심에 남아 있었다. 1945년 4월 29일 아돌프 히틀러는 무솔리니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헤르만 괴링은 히틀러와 자신이 무솔리니가 거꾸로 매달린 사진을 함께 보았다고 증언했다. 히틀러는 한때 자신의 롤모델이었던 무솔리니가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는 히틀러가 결코 생포되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다음 날 히틀러는 베를린 벙커에서 자살을 선택하며 무솔리니와 같은 굴욕적인 최후를 피했다. 피로 얼룩진 유산, 파시스트 독재에 대한 성찰. 무솔리니는 20세기 유럽 독재자들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통치 아래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으며 유대인, 아프리카인, 그리고 이탈리아 시민들도 그 희생자에 포함되었다. 그의 정권은 이탈리아와 점령지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탈리아 파시즘은 전 세계적으로 모방된 권위주의 모델을 확립했으며 이는 국가 안의 모든 것, 국가 밖에는 아무것도, 국가에 반대하는 것은 아무것도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개인을 국가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체제였다. 이에 대응하여 1948년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은 파시스트 정당의 재조직을 명확히 금지하고 권력이 분산된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탈리아 식민지들이 수십 년간 착취, 인종차별, 폭력적인 탄압을 겪었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에서 발생한 학살과 화학무기의 사용, 의도적인 기근 조성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벌어진 극악무도한 만행을 예고했다. 마찬가지로 스페인에서 벌어진 민간인 폭격은 이후 전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전술의 선례를 만들었다. 이 정권이 남긴 문화적 유산은 모순적이었다. 이탈리아의 경제와 사회의 기반 시설을 발전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지만 검열과 지식인 탄압으로 인해 문화적 쇠퇴가 초래되었다. 많은 예술가와 학자들이 망명을 떠나거나 침묵을 강요받았다. 무솔리니의 정치적 행보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독재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 사례다. 히틀러와 달리 무솔리니는 처음에는 준합법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했으며 대중의 불만과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했다. 이후 점진적으로 민주적 제도를 제거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확립했다. 전쟁이 끝난 후 이탈리아에서는 선량한 이탈리아인이라는 신화가 퍼졌다. 이는 이탈리아인들이 마지못해 파시즘에 동조했으며 전쟁 중에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역사 연구들은 이러한 서사를 반박하며 이탈리아 파시즘이 식민지에서 자행한 범죄를 면밀히 기록하고 있다. 무솔리니와 클라라 페타치가 피아차레 로레토에서 거꾸로 매달린 모습은 20세기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아있다. 강인함과 남성성을 강조했던 독재자에게 이 처형 방식은 최후의 굴욕이었다. 동시에
이는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궁극적인 운명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경고가 되었다. 75년이 지난 지금도 무솔리니의 존재는 이탈리아에서 논쟁의 대상이다. 대다수 국민은 파시즘을 거부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그를 찬양한다. 카사파운드, 샤사파운드와 포르자 누오바, 포르자 누오바 같은 극우 단체들은 무솔리니의 이념을 일부 계승하고 있으며 그의 무덤이 있는 프레다피오는 극우 세력의 순례지로 남아있다. 무솔리니의 가장 오래 지속되는 유산은 아마도 그가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일 것이다. 제국의 부활이 아니라 독재의 위험성과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영원한 교훈이 그것이다.